아침 일라디오. 태풍 피해 지역에 계신 분들, 지난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무척 긴 밤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동안 찾아왔던 태풍 가운데 그 위력이 역대 3번째에 달할 만큼 아주 강력했던 태풍 흰남노,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나무가 뽑혔고요. 지붕이 뜯기고 전신주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가뭄도 장마도 이겨내면서 1년 내내 정성을 들여왔던 농작물들이 우수수 떨어져 버렸고요.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한숨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화창하게 드러난 맑은 하늘도 야속하기만 한데요. 네, 이제는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피해 복구에 모든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오전까지 폭풍 해일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수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좀 기분 전환시켜드리겠습니다. 속담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속담에요. 이 삶의 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잘 들어보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절구통을 물어간다. 이것이 절구통을 물어간다. 여기서 이것은요,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격인 곤충인데요. 서로 힘을 모으면 절구통을 운반할 수 있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사람들도 협동해서 일을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교훈을 주는 그런 속담인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절구통을 물어간다. 1번 배짱이, 2번 개미. 네, 자연재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임은 틀림없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곤충처럼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겠죠.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태풍 복구 상황도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나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인도에서 너무 기후 변화가 극단적이다 보니 농민들의 극단적 선택률, 그러니까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극단적인 기후에다가 정부의 농업 정책이 실패하면서 인도 농민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작년에 인도 농업 종사자의 자살률이 2019년 대비해서 30% 증가했고요. 올해 자살률은 작년 수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달에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자살한 인도 농업 종사자 수가 5,563명. 2020년보다 9%, 19년과 대비하면 거의 30% 가격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마하라슈트라주가 1,424건, 카르나타카주가 999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각 지역별로 농민들이 안타깝게도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안에 이제 그 농민들이 스스로 네.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데, 네,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인도의 자살률이 더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심지어 올해 상황은 더 나빠질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네. 독일의 국영 방송사가 이제 공식 통계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올해 인도 서북부 마하라슈트라주 마라스와다 지역에서만 이미 600명이 넘는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자살 사망자가 정부 통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현지 농업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기후변화에다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이 극심한
폭우 때문에 네. 80만 헥타르 농지가 잠겨서 피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뭐 벼나 옥수수, 대두, 면화, 콩 이런 작물들이 빗물에 다 휩쓸려 갔다고 합니다. 휩쓸려 나갔군요. 네, 또 반면에 인도 중부의 라지가르 지역에서는요. 최근에 기온이 46.5도씨까지 오르면서 네. 기록적인 폭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농업정책 분석가는 면화 재배 지역에서 농민들의 자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농업 비용이 증가하고 농민들의 부채가 점점 불어나면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문제였나요?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농업개혁법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혼란이 가중됐고 농가 부채가 증가하면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란 설명입니다. 네. 인도는 전체 인구 중에서 대략 한 5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모디 총리가 2014년에 집권했었을 때 앞으로 5년 안에 농가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민들을 보호하는 별다른 장치 없이 정부 측에서 농산물의 최저 가격 보장제를 폐지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거에 반발하는 전국적인 농민 시위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가격을 정부가 좀 맞춰주고 그 이상으로 이제 판매가 돼야지 되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농가 소득만 늘리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폐지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랬군요. 이 마하라슈트라주 등 이제 일부 주정부가 농민 대출도 중단하면서 농민들은 이자가 높은 대부업체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인도의 대표적인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산물의 운송비, 저장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농산물 값은 생산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뭐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살펴보면요, 이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저개발 국가들이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데 네. 반면에 세계적인 곡물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기업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좀 피해를 본 쪽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다가 뭐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 많이 올랐고요. 네.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곡물을 원재료 하는 식료품 가격도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뭐 저개발 이런 국가에서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피해가 컸었는데 그렇죠. 반면에 또 세계적인 곡물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에 막대한 이득을 거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빈곤층을 도와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횡재세죠, 횡재세. 네, 맞아요. 네. 의도치 않게 돈을 벌게 된 그렇죠.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그리고 유엔의 식량농업기구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농업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유엔의 아까 지구촌 기아 종식은 2030년까지 달성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이변에다가 그리고 코로나19 유행 전쟁 때문에 기아 인구는 오히려 늘었는데요.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는 최근에 2022년 세계 식량안보 영양 현황을 보고하면서 작년에 기아 인구가 7억 6,8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했는데요. 이 지구촌에요? 네. 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거의 10%에 해당하는 예. 수치이고 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보다 1억 5천만 명 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81개 국가에서 극심한 기아를 겪고 있는 인구가 4,700만 명 정도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네. 또 국제기구는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2030년 세계 인구의 여전히 8% 정도가 기아에 직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1세기의 이 전 세계 인구의 10%가 기아에 허덕인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게 믿을 수 없는 수치인데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기아에 허덕이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그 세계적인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네. 얼마나 수익을 올렸습니까? 그 세계 4대 곡물 기업이 있습니다. 네. 뭐 그 기업들의 첫 머리를 따서 A, B, C, D 이렇게 부르는데요. ABCD. 네, 미국에는 아저데니얼스 미들랜드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 기업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8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에 달하고요. 2분기만요? 네, 작년 동기간 대비 61% 영업이익이 급증했습니다. 네. 카길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카길은 들어봤어요. 2022년 회계연도 매출이 1,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조 원. 엄청 큰 회사네요. 네, 작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번지라는 기업은 올해 2분기 매출이 17% 늘었습니다. 유엔 빈곤 인권 특별 보고관은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시기에 글로벌 원자재 대기업들은 기록적인 이익을 낸 것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린피스의 활동가도 역시 곡물 기업을 기아 폭리자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식품 기업과 원자재 교육상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뭔가 좀 냉정하게 느껴지는 이 네. 글로벌 곡물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 훼손이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들려왔었는데 이게 네.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는 원래 모습을 되찾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의 복원력이 뭐 굉장히 강하다 네네.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은 훼손 정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앞으로 영원히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아마존 시간 거꾸로 돌리기라는 연구를 진행한 과학자들이 이 파괴된 열대우림의 90%가 집중된 브라질, 볼리비아에서는 벌써 이 열대우림이 사라지면서 사바나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바나화. 네, 이제 아예 식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네. 그리고 사회환경 정보 지표 아마존 네트워크와 또 그리고 아마존 분지 원주민 기구 협의회가 아마존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이걸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아마존 환경 관련 연구로는 이 연구가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연구자들은 아마존을 공유하는 9개 국가 가운데 소국에 속하는 수리남 그리고 프랑스령 가야나 이렇게 2개 국가만 열대우림의 절반이나마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열대우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군요. 네, 맞습니다. 이 아마존 지역의 511개 부족을 대표하는 원주민 기구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80%를 연구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구적인 차원의 협약이 필요하고 이게 체결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이미 원적이 한 74% 정도밖에 불가하다고 원래 하는데 면적이 74%밖에 그 정도만 안 남아 남았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 이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고 있다는 건데 네. 그래서 80%를 연구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황폐해진 땅을 원래 모습 되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거의 절반이 이 보호구역 또는 원주민 거주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열대우림지 손실은 전체 아마존 산림 파괴의 14% 이른다고 합니다. 또 현재 분쟁 중이면서 정부로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원주민 거주지가 무려 1억 헥타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아마존 원주민 거주지가 이제 보호구역인데 여기에 자원이 참 풍부해서요. 네.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계속해서 눈독을 들인다 이런 보도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이 수용되거나 기업들에 의해서 남용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당연한 네. 얘기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채광업자들이 굉장히 탐을 낸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채광은 대부분 은밀하고 또 불법적으로 자행이 되는데 네. 원주민 보호구역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곳에서 합법적인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허락을 해주는 허락을 겁니다. 한 예, 거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각국 정부가 채광 신청을 거절하거나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일단 석유도 굉장히 많다고요. 석유. 예, 네. 이 아마존 원주민을 위협하는 자원인데요. 현재 남미 아마존 면적의 9.4% 그리고 원주민 거주지나 보호구역의 43%에서 석유 채굴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아마존 전체 산림 파괴의 84%를 차지하는 농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업 때문에. 네. 1985년 이후에 아마존 농업 면적이 농지 면적 3배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브라질 하면은 세계 최대 식량 수출 국가입니다. 네. 콩, 소고기, 곡물 수출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연구진들은 아마존 국가들과 이들 국가 채무의 상당 부분을 국제기구가 좀 탕감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좀 개발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산림을 보전하는 대가로 네. 빚을 탕감해줘라.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라도 해줘야 되는 건데요. 보고서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과 복원을 위해서 채광, 채굴, 방목, 댐 건설, 벌목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중단하고 현지 생산과 공급의 투명성, 신뢰도도 제고하면서 파괴된 산림도 그래도 좀 복구를 하고 원주민의 대표성 이런 것들을 좀 보호를 해주면서 13가지 해결책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찼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군요. 네,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큰데요. 네. 어제 새벽 흰남노의 영향으로 이 폭우가 쏟아진 포항시 오천읍에서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차를 빼내려고 옮기려던 주민들이 갑자기 밀려든 물에 한꺼번에 참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이 차를 옮기라는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는데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아파트 바로 옆 하천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지하 주차장으로 밀어닥친 물에 이 주민들이 휩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10여 명이 실종이 됐는데요. 현재 2명이 구조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태풍으로 총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포항 남천구에서는 한 펜션 건물이 물에 떠내려가기도 했고요. 또 제주에서는 육지에 세우던 보트가 바람에 날아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차량은 현재까지 4천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 농작물 피해는 3,815.2헥타르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태풍이 오는 와중에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있었다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태풍으로 엄청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서서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와 또 수영을 하겠다면서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어제 이 지속적인 안전조치 지시에 불응한 남성 2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서 이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그제밤 11시 40분쯤 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해안로에 머물렀는데요.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월파가 이들을 덮쳐서 이 순식간에 이들이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시청자들에게 수영을 권유하면서 수영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네. 또한 한 30대 외국인 남성은 어제 오전 6시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요. 경찰 지시에 따라 숙소로 자진해서 귀가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냥 수영하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는 와중에 또 피해를 막고자 하는 이웃들 간의 훈훈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좀 많아야 될 텐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태풍이 역대급 태풍이다라는 예보가 이어지면서 이웃들 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도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번엔 상가 앞에 주차된 이 덤프트럭의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 가게 주인의 부탁을 받은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이 태풍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 기꺼이 가게 앞에 주차를 해준 겁니다. 이 바람을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네. 한 피자 가게 주인은 10여 년 전에 이 태풍 피해를 크게 입은 후 이 동네 건너건넌 지인을 통해서 부탁을 하게 됐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덤프트럭 기사들 입장에서는 이 전용 차고지에 차를 대는 것이 훨씬 이 차량이 안전했을 텐데요. 네. 그래도 이들의 도움으로 이 상가 건물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의 활약도 대단했는데요. 이번에 비 피해가 컸던 포항에서는 해병대가 상륙 돌격 장갑차를 타고 침수로 고립된 민간인을 찾아서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군장병들은 우선 우산도 없이 길 위에 서 있던 주민들을 장갑차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또한 어제 불이 난 포항제철소에 침수로 인해 접근이 어렵게 되자 소방대원들을 태우고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 장병들이 이렇게 구조한 포항 시민들이 27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서 서면 진술 답변을 했다라면서 이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라고 했고요. 이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단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등판이 유력했던 주호영 의원이 이를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새 기분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출신, 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등 14개 교수단체로 이루어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어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수들은 이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 같은 이 지식거래 사이트 등 이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부단 사용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9,837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는 크게 늘었습니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000여 명 정도 적고요. 또 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 기준으로는 광복절 연휴 때를 제외하면 6주 만에 이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36명으로 어제보다 그 전날보다 26명이 적고요. 이 사망자는 44명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이 최근 독감 환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8월 3주차 독감 의심 환자가 환자 1000명당 4.2명이 나왔는데요. 참고로 코로나19가 유행 중이던 2020년 같은 기간에는 2.1명, 또 지난해에는 1.1명이었으니 그야말로 급증을 한 겁니다. 네. 여기 올가을이나 겨울 이 코로나19 재유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그 남반구 국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독감이 이 대규모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독감 역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감염 시 중증 위험이 높은 만큼 예방 백신 접종이 중요한데요. 올해 독감 예방 백신 무료 접종은 어린이는 이달 21일부터 또 어르신은 10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추가 범죄 정황을 발견했다고요? 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해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또 다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은 조주빈이 지난 2019년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주빈은 박사방 2인 자격인 이른바 부따 강훈과 함께 지난 2019년 이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랑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조주빈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변호했는데요.
조주빈을 추가로 기소하면 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3년간 사망자로 살던 50대 남성 경찰의 도움으로 신분을 회복했다. 이게 무슨 뉴스입니까? 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 이 53살 남성 A씨는 지난 1988년 이 사업 실패로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는데요. 가족들이 이분을 찾기 위해서 실종 신고를 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민법상 실종자 생사가 5년 넘게 확인이 안 되면 이 법원은 실종 신고를 하고 당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이에 법원은 지난 2009년 8월 이 실종 선고 심판을 확정하면서 이 A씨는 사망 처리가 됐습니다. A씨는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잇고 있었는데요. 네. 올해 초 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이 됐고요. 여기서 그의 신분이 사망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 남성은 자신이 실종 신고가 된 것은 알았지만 또 복잡한 주민등록 회복 절차 때문에 그냥 그대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이 서류상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이에 검찰이 A씨의 주민등록을 되찾으기로 했는데요. 이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 기소하면서도 이 실종 선고 취소 청구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마침내 이 A씨에 대해서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을 했고요. 이를 통해 A씨는 지난달 22일 그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임시 신분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향후 이 면허 취득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남혜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코너를 꾸며주실지요? 예. IT 기술이 농업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 사례를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하여튼 앞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예, 농업이랑 데이터를 보려고 해요. 지금 사실 이 방송 듣는 많은 분들이 추석 물가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물가가 데이터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네네. 아내랑 아침에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아내가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왜 큰일 나냐 그랬더니 유기농 이제 아이가 있어서 저희 집에 네. 유기농 오이를 먹는데 하나에 2,000원이래요, 오이가. 많이 올랐어요. 엄청 깜짝 놀라서 올랐어요. 물가가 네네.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를 저가 아내랑 하기도 했는데 지금 물가도 이미 많이 올랐고 또 네. 태풍까지 와서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비싸졌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 추석 앞두고는 네. 물가가 오르는데 태풍 네. 흰남노가 지나가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먹는 야채뿐만이 아니라 네. 그 수확을 앞둔 과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네. 이 농산물 가격 지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네. 리을사에서 만드는 F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르냐 물어봤더니 역대 최고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역대 최고요? 네, 역대 최고요. 그게 그러면은 몇십 년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를 한 거죠? 이게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네네. 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의 그 주가를 가격 지수로 나타내 주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한국 농산물 가격 지수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한국 농산물 가격 지수. 네네. 여기서 2013년부터 지난 10년간의 농산물 가격을 토대로 평균가를 100이라고 봤을 때 올가을에는 그 물가 지수가 216까지 올라갈 거다. 예.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년보다 2.16배 정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엄청 비싸죠. 그러네요. 네네. 야,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지수가 태풍 오기 전에
그 나온 지수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불어서 낙과 같은 게 많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더 문제는 원래 겨울엔 더 비싸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올 하반기 그 가격을 지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비쌀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야, 이 장보기가 너무너무나 무서워지는 그런 지금 현실인데 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농산물 가격 지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거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네, 요 회사에서 만드는 이 지수인 건데요. 우선 네.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인 거죠. 이 회사는 지금 전국 농산물 산지에 600여 개 정도 센서를 이제 부착을 해놓고 네. 초 단위로 기후 데이터를 모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 데이터뿐만 이제 들어간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뭐 토양이나 뭐 그 지역에 도는 질병, 뭐 강수 이런 것들 이런 숫자들을 좀 잘 가공을 해가지고요. 객관적 수치로 다듬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하나의 알고리즘만으로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한 3개 정도의 알고리즘으로 복잡도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이란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컴퓨터도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계산하는 방식을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이 지수가 네,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농산물을 다 계산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저희 우리 마트 가면 그 마트에서도 관리하는 100개 품목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많이 팔리는 것들 위주로요. 이 농산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회사 같은 케이스에는 22개 작물을 그 가격 정보를 낸다고 하는데요. 뭐 풋고추나 양배추, 양상추 이렇게 많이 팔리는 품목들이 이 가격 지수를 내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먹는 농산물 중에서 국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반대로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가격 변동도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500억 원 투자를 받은 T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 아마 누적 투자액은 1,500억 어이구. 원 정도 될 거예요. 예. 여기는 네. 근데 농산물 시세 예측 서비스에다가 배송을 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결합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근데 여기 풀필먼트라는 서비스도 최근에는 많이 쓰는 단어긴 하지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건 이제 제3자 물류라고 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배송하는 건 아니고요. 요 배송하는 곳에서 물건을 미리 가져다가 자기 창고에 저장을 해놓고 네네. 그거를 팔기를 원하는 곳에 배송까지 책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풀필먼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이 물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농산물 회사에서 가격 정보를 예측을 하고 풀필먼트까지 결합을 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좋은 거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가격 데이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작물이 어느 정도 가격일 거다 이런 거 알게 되니까 아마 거래 투명성도 조금 더 생길 수 있을 거고 거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야, 이게 약간 그 금융시장의 혁명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 네네. 그 선물 거래라는 게 이러한 맞아요. 그 농산물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AI가 미리 예측을 해서 네네. 선물 거래가 이제 의미 없게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또 전망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IT 기술이라는 게 어디 하나에만 그러니까요.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네. 되니까요. 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글로벌 네네. 풀필먼트 서비스 회사 이 회사는 어떠한 작물을 그러면 주로 취급을 합니까? 이것도 재밌는데요. 사실 네. 보면 글로벌로는 큰 농산물 유통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스타트업이 어떻게 비빌 언덕이 있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 회사들은 기존에는 곡물 위주로 그러니까 저장이 쉽고 그렇죠. 시장도 큰 뭐 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뭐 보리, 뭐 밀 이런 것들 네. 중심으로 갈 텐데 그런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글로벌 회사들이 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저장성이 떨어지는 과일 같은 과일 같은 네네 것들. 과일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룬다고 해요. 네. 대표적인 작물이 아보카도인데요. 아보카도요? 네, 아보카도 여기 좀 아주 대표적인 작물로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어떤 방식이냐면 이 아보카도 농장이랑 장기 계약을 맺거나 혹은 미리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미리 확보해 놓고 한국, 미국, 중국 같은 곳에 있는 구매자한테 원하는 때 배송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과 상대하기에는 뭐런 그 곡물 같은 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좀 다른 시장을 개척을 해서 네네. 아보카도가 주력 상품이다. 네,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럼 가격 말고 또 다른 데이터들은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합니까?
됩니까? 아, 네. 그 지역마다 작물의 수확 시기도 다를 거고 생산량도 다르겠죠. 네. 네, 이런 정보들을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자가 상품 구매를 결정을 하면 이 회사가 대신 현장을 방문해줘요. 이 사실 우리가 말로만 듣고 사는 건데 그렇죠. 괜찮은 상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봐야죠.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거를 대신을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가서 데이터를 또 얻어오기도 하고요. 아, 네. 네, 그 가격 협상, 운송, 구매 보고서 이런 만드는 것까지 전부 현지 데이터를 받아서 또 현장 검수까지 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건 거죠. 네.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앞으로는 가보지 않아도 원재료를 구매하는데 훨씬 네네. 더 결정이 쉬울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급자랑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판매자도요. 야. 네. 그 농산물 이제 이 구매에 굉장히 이게 좀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네. 이러한 예측들이 상당히 그 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있는 것 같아요. 유통의 기본이라는 게 공급이랑 수요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급과 수요가 결정하는 게 바로 가격이고 가격이 안정이 돼 있으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농산물 가격이 맨날 바뀌니까 이 사고 파는 사람들도 이 가격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농부들도 아, 올해는 어떤 작물을 좀 만들어 보면 그렇죠. 좋겠다. 네. 아까 우리가 농산물 가격 예측을 짧게는 하루도 하지만 예. 길게는 1년까지도 맞아요. 하거든요. 선물 거래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작물을 내다 팔지 정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실제 시장 가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거나 우리가 뭐 어떤 솔루션을 개발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회사들도 요새는 이거를 농업이랑 기술을 합쳐서 에그리테크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에그리테크.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신조어가 많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회사들이 가격을 예측하거나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또 여기 이후에 후속 작업들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귀가 번뜩이는데. 어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네. 제가 좀. 물론 네. 지금은 회사원이지만 네. 사업에 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기술이라는 건 뭐 상품을 사고 파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질병을 예측하거나 종자를 개발하거나 뭐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대표적인 예로 감자 많이 드시죠. 감자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감자 같은 경우에 더댕이병이라고 있어요. 더댕이병이요? 네, 우리가 잘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네. 사실 감자 겉면을 좀 까맣게 파고드는. 근데 사실 이거 긁어내면 먹을 수는 있거든요.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시장에서 거래는 안 돼요. 안 사요. 잘. 왜냐하면 그 네네. 깔끔한 걸 사죠 소비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만약에 병이 걸린 이후에는 약이 없대요. 네. 근데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특정한 조건에서 이 균사가 발생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미리 뭐 토질이라든지 기후 등을 좀 맞습니다. 계산을 해서 네. 이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네, 뭐 아직 그거를 방법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또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조류독감이 돌거나 그렇죠. 혹은 뭐 돼지 병 같은 것들 걸리는 것도 아프리카 열병 같은 것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도 보면 한 번에 체온을 정해서 집단적으로 온도가 기온이 올랐을 때 병을 예방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미 IoT라고 해서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축산농가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이러한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네. 미래를 예측을 한다면 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지으시는 분들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원하는 농작물이라든지 네. 이런 동물들을 잘 기를 수 있고 네네.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습니다. 서로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네. 드는 IT계의 새로운 기술들이었습니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바이라인 네트워크 남현 기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요. 퀴즈 정답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퀴즈 정답. 네, 이것이 절구통을 물어간다. 정답은 2번 개미였습니다.
아주 작은 개미도 서로 힘을 모으면 커다란 절구통을 운반할 수 있다는 뜻의 속담이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그런 속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6200번님 2번 개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모래가 가게까지 쓸려와서 치운다고 애썼습니다. 다시는 이런 태풍이 없기를 바라보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담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2406번님 정답 2번 개미. 전주는 태풍이 약하게 지나긴 했지만 고추대가 다 부러지고 떨어졌어요. 다른 곳에 피해가 워낙 많기에 이만하면 다행이다 하고 밭에 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나가 부러진 대 고추잎도 따고 고추도 따오겠습니다. 복구 작업하는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6971번님 오늘 저녁 추석쇠로 본가가 있는 제주도에 갑니다. 태풍 때문에 걱정했는데 하늘길이 열려 다행이네요. 사과와 햅쌀 선물도 준비했고요. 현금도 조금 준비했어요. 3351번님 개미 여기는 청산입니다. 어제까지 폭우가 대단했네요. 어제 시골로 와서 밭일도 하고 쓰러진 과수나무 좀 세우고 농약도 치고 무 배추밭에 소독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네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